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5장 면적분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선적분을 했었죠. 스칼라 함수라든지 또는 벡터장에 대한 선적분을 했다면 오늘은 면적분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면적분을 공부할 때는 우리가 지금까지 공면 함수를 보통 이변수 함수로 3차 공간에서 이변수 함수로 보통 표현이 됐었다면 그 공면을 조금 더 일반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공면 3차 공간에 표현된 그 공면을 대상으로 적분을 하다 보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그 공면을 대상으로 면적분을 할 거죠. 그럼 면적분이라고 하는 건 면의 성분 두 개 있는 가로, 세로, 일명 쉽게 직관적으로 바꿔서 생각하면 가로와 세로의 어떤 두 가지 성분으로 적분을 해서 일명 이변수 적분을 해야 되는데 3차 공간의 공면을 분명히 우리는 거기에 세 개의 변수들로 표현되는 것들을 xy라든지 uv라든지 두 개의 변수 성분으로 적분을 해야 되다 보니까 기존에 3차 공간에 표현되는 그 공면 함수를 이변수적인 표현, 즉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선적분할 때 평면이든 공간에 있는 선을 선적분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변수 t라는 공동 변수로 평면에서의 선 같은 경우는 선 하나로 공동 매개 변수 t 하나로 어떤 평면에 있는 점 xy 성분을 표현한다든지 공간상에 있는 곡선 같은 경우는 공동 매개 변수 t 하나로 xy z를 표현해서 같은 곡선이지만 공동 변수 하나의 t로 표현하는 이유가 하나의 변수로 적분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오늘 하려고 하는 면적분 같은 경우는 면으로 적분한다고 했기 때문에 두 개의 성분으로, 즉 두 개의 가로 세로처럼 xy든 uv든 두 개의 성분으로 적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간상에 있는 그 공면을 두 개의 변수로 표현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면적분을 배우기 전에 기존의 공면을 어떻게 표현부터 시작했냐면 여기에서의 D라고 하는 거는 평면 영역입니다. 어떤 R2에 있는 2차원적인 평면 영역에서 R3 공간에 해당하는 3차 공간에 해당하는 이와 같은 매개 방정식, 즉 두 개의 변수, 지금 여기 표현 같은 경우는 U와 V를 3차 공간에 있는 뭘로 바꿨냐면 3차 벡터, 즉 X성분과 Y성분과 Z성분이 같게끔 이렇게 바뀌는 이 벡터 함수 자체, 그 결과 이 R 벡터 함수를 우리가 표현하고 싶은 공면 S에 대한 매개 방정식, 즉 매개 변수 방정식이다. 그래서 우리가 면적분 하기 전에 공면을 그냥 지금까지 3차 공간에서의 공면 함수는 다변수 함수로 표현돼, 이변수 함수로 표현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렇게 공면의 방정식을 조금 더 일반화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처음부터 접근하기 전에 배울 때 왜 자꾸 기존에 있는 우리 공면 함수도 힘들어 죽겠는데 얘네들을 막 방정식 상태, 함수 상태를 이렇게 자꾸 바꾸는 거야? 아까 t 얘기했듯이 선적분에서 얘기했듯이 면적분에서 이변수적인 그 공면 상태를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두 개의 변수로 매개 방정식을 표현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구면, 우리가 반지름이 a인 9를 지금 매개 변수 방정식으로 한번 바꿔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매개 변수 방정식으로 바꾼다는 건 우리는 지금 두 개의 변수로 표현을 하고 싶은 게 최종 목표인데 일단 구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좌표 매개 방정식의 좌표 시스템으로 바꿀 때 구면은 우리가 구면 좌표계 표현이 조금 더 편해서 일단 구면 좌표계로 바꾸면 저 구방정식 자체는 로우는 A였었죠. 그러면 이 로우는 A라는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된 방정식이지만 이 구면 좌표계에서의 X, Y, Z의 어떤 서로 상호 변화 시스템이 요랬었어요. 즉 X는 Y는 Z는 지난번에도 면적분 하기 전에 한참 전에 선적분 할 때 좀 미리 구면좌표계 복습을 해오라고 했는데요. 구면좌표계에서의 X, Y, Z는 이렇게 되죠. 그럼 거기에서
A 같은 경우는 지금 1이면 1, 뭐 5면 5 정해진 고정 상수라고 보시면 여기에 있는 x와 y, z는 다 y와 세타에 의한 두 개 변수에 의한 변환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면 방정식의 x좌표는 예, y좌표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익숙한 표현으로 바꿔드리면 얘는 a 사인 y의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a 사인 y의 사인 세타, a 코사인 y 이런 식으로 매개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뭐 혹여나 아직은 IJK가 벡터 함수 구조 잡는데 이해가 안 될까 제가 바꿔서 표현해 놨지만 같은 식 다른 표현이고요. 늘 그러하듯이 여기에서 이 y 변수는 0에서부터 파이까지였고요. 세타는 0에서부터 2파이까지 범위에 해당하는 그 y와 세타 저 영역에 대해서 이렇게 매개 방정식을 표현하면 저 구를 표현한 매개 방정식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매개 방정식으로 바꾸는 표현들은 충분히 공부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이제 면적분의 정리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공면 뭔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구면일 수도 있고 일반적인 공면일 수도 있고 물론 그 UV각과 여기에서 뭐 아까처럼 0에서 파이, 0에서 2파이든 어떤 구체적인 정의역이 있겠죠. 그럼 그 영역에 의한 공면 함수로 표현된 이 공면에서 우리는 어떠한 이런 삼변수 함수, 스칼라 함수를 면적분 한다면을 가는 거예요. 그럼 공면에 있는 수많은 f 함수가 있죠? 그러면 그 다음 어떻게 할 것이냐? 공면을 분할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공면에서 가로, 세로, 격자로 자른다는 게 힘들어서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얘가 오기 전, 공면 S가 표현되기 이전에 UV든 혹은 XY든 걔네들을 단면에서 직교좌표에서 변환된 요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직은 UV보다는 XY가 편하니까 XY 그 어떤 D 영역에 분할된 한 조각에 매칭이 된 공면 S 함수들, 조각들을 SIJ라고 했을 때 그 SIJ의 내부에 샘플된 점 Q 하나를 잡아서 그 점에서의 F 함수값, 즉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 점 샘플된 점을 편하게 이렇게 내부점을 잡아도 되지만 여기서 지금 얘를 샘플된 점으로 잡았죠. 그 점에서의 표본점에서의 함수값에 이 공면 한 조각에 대한 적분수의 넓이를 곱해서 즉 이 점에서의 함수값과 이 공면의 넓이를 곱한 것들을 IJ 모든 어떤 얘네들 전체 합을 즉 그것들의 부분합을 다 더한 거에 늘 아주 이렇게 리만합 같죠. 걔네들의 극한값, 저기서 P벡터 매저놈이 0인 거는 요 간격이 0이 돼서 마치 이런 사각형으로 분할된 게 아니라 마치 한 점처럼 보시면 돼요. 그래서 P벡터 매저놈이 0으로 갈 정도로 미세하게 잘랐을 때 이 극한값이 하나의 수렴값을 갖는다면 그 극한값을 그 공면 S에서 F의 면적분이다 라고 정의를 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그럼 정의는 그렇다 치지만 우리가 선적분에서도 마찬가지로 공면, 요 공면에 해당해서 정말 얘를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극한을 부분합을 구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극한으로 실질적으로 리얼로 계산할 수 없으므로 저기에서 정의는 공면에 대한 적분이라고 했지만 얘를 실질적으로 우리가 좀 계산할 수 있는 수계산이 가능한 수준으로 어떤 저 공면을 조금 자세히 분석을 해본 거예요. 그럼 공면 S를 이렇게 분석했을 때 공면은 이 점 샘플된 점에서의 접평면을 우리가 앞에서 그 13장에서 배웠죠. 뭔가 공면이 있으면 공면의 어떤 특정한 한 점, 그때는 뭐 반대쪽이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 그림 보이기 편하게 이쪽 앞에 있는 점이라면 이 점에서의 공면 대신에 그거에 대한 근사 공면으로 저평면을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러면 SIJ 조각에서의 그 저평면을 지금 쟤처럼 TIJ라고 한다면
얘 넓이를, 이 평면의 넓이를, 저평면 근사 평면의 넓이를 곡면의 넓이의 근사값으로 계산해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누가 봐도 이 리얼 곡면에 비해서 근사 그 곡면인 저평면은 오차가 있지만 우리는 늘 어떻게 해요? 그 간격이 0으로 갔을 때의 극한이면 얘네들이 근사하다가 나중에 똑같아질 거다. 이런 개념으로 받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곡면 저 SI 조각에 대한 넓이를 이 저평면에 대한 근사 넓이로 간다고 했을 때 이 저평면의 넓이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되죠. 그럼 이 점에서 이쪽 방향, 뭐 변수를 x, y로 잡았든 뭐 만약에 매개방정식 UV가 됐든 이쪽 Q1에 해당하는 요 점까지 벡터 길이와 요 벡터와 이 Q2 벡터 두 벡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얘가 평면이잖아요. 평행사변형. 그럼 이와 같은 저평면이라고 하지만 그 잘려진 x와 y에 의해서 잘려진 조각은 이 점에서 요 곡면 순간에 뭐 미분한 어떤 매개방정식이 지금 r이었다면 r을 u로 미분한 그 접선 벡터와 요 점을 뭐 반대쪽 변수가 v였다면 v 방향으로의 접선 벡터로 만들어진 평면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그 두 개의 평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또 어떻게 계산했어요? 두 벡터에 의해서 만들어진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우리 벡터에서 처음 배웠던 두 벡터의 벡터곱을 한 다음 그 벡터곱의 크기가 곧 두 벡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평행사변형의 넓이였던 거죠. 그래서 저기에서 근사 넓이로 쓰려고 하는 저평면을 이와 같은 두 개의 벡터의 벡터곱에 대한 크기로 볼 수가 있고, 그렇다면 각각의 이 벡터들 또 다시 분석을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벡터는 요 점에서 이쪽 방향의 접선 벡터, 즉 요 r 뭐 매개방정식은 지금 여전히 r이라고 했을 때 r을 u 방향이든 혹은 x 방향이든 그거에 대한 방향에 대한 편미분 방향이 되겠죠. 그 접선 벡터가 되겠고, 그거를 어떻게 해요? 그거를 이 간격으로 델타 x 간격으로 곱한 그 값이 이 벡터가 되겠죠. 또 이쪽 방향도 똑같아요. 이 벡터는 이 점에서 이쪽 방향 v 방향 지금 UV가 왔다 갔다 하네요. 여기를 V를 X라고 하시고 Y라고 하셔도 되겠고요. Y 방향에 대한 미분, 그래서 그 점을 Y 방향으로의 접선 벡터를 구한 다음에 그 접선 벡터를 요 간격, 즉 델타 Y만큼 곱한 게 바로 요 벡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크게는 얘의 근사평면을 저평면으로 하기로 했는데, 저평면은 벡터적인 특징에서 이렇게 표현되며 그 각각의 벡터들은 그 점에서 우리가 지금 표현한 곡면 방정식의 각각의 이쪽 방향, 이쪽 방향에 대한 편미분의 이 기존 변화량을 곱한 거다까지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자리에 얘를 집어넣고 이 자리에 얘를 집어넣다 보면 그 벡터곱을 할 때 벡터곱의 이만큼이 무슨 상태가 되냐면 상수 스칼라 상태가 되죠. 그러면 이 여기에 들어간 이 자리에 들어간 이 스칼라 성분의 그 벡터곱을 할 때 이 스칼라 값들은 기억나시는지 모르지만 벡터곱의 a 곱하기 u, b 곱하기 v라는 어떤 두 개의 벡터곱을 할 때 이 스칼라 값은 앞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밖으로 빼서 u와 v 벡터곱을 한 거에 a, b배를 해줘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스칼라를 빼고 그 뺀 상태에 다시 그 크기, 길이는 그 스칼라 값을 밖으로 또 뺄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 그 원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뺐는데 여기에서 길이에서 또 스칼라가 또 빠지다 보니까 줄여서 이 성분에 대한 두 벡터곱의 스칼라 값이 빠진 이런 상태의 식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아까 저기 적분하려고 하는 적분소에 해당하는 어떤 곡면 성분에 대한 작은 속, 이 성분 델타 SIJ를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은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곡면 S에 대한 이 성분을 이렇게 했다는 건 늘 그러하듯이 얘 간격을 뭐 P 벡터 메조놈이 0이 될 때까지 줄여서 DS가 되게 되면 얘는 그럼 어떻게 돼요? 요거는 그대로 가겠지만 얘는 DX, DY 이런 식으로 지금 UV가 뭐 교과서에서 서로 섞었었는데 아니면 DU, DV 이런 식으로 바뀌어지겠죠. 그럼 이제 그 다음 결론에 해당하는 거. 그래서 갑자기 왜 거기에서 DS고 DU고 DV인지 보이실 건데요. 그 다음 내용 보시면 그래서 어떤 이런 곡면함수로 표현되는 매개방정식 곡면이 있고요. R이 있고요. 그 곡면 S를 매개변수 방정식 R로 표현된다고 했을 때 그 곡면 S에서의 F에 대한 면적분이 갑자기 얘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갑자기 얘에 요게 붙고 du, dv가 붙은 이유가 이렇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변수였음에도 불구하고 걔를 u와 v에 대한 이변수적인 표현으로 전환을 해주고 리얼 곡면 S를 정말 S 면적에 대해서 접근할 수 없으니까 그 면적수를 분석해서 여기서 처음에 했던 그 UV 두 개의 변수 이변수적인 해석으로 바꿨을 때 이걸로 환산된다는 걸 아까 본 거죠. 그래서 실질 적분은 이렇게 매개 변수 곡면에 해당하는 UV 두 개의 변수를 적분해야 되다 보니까 이거는 이 적분수를 변환할 때 붙은 거라는 건 이해가 될 것이고 이 XYZ를 처음에 주어진 XYZ를 그냥 바로 적분하는 게 아니라 이 곡면 방정식을 이용해서 UV로 바꿔서 적분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를 같이 조금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왜 저기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가 DS인데 줄이면 얘 줄인 거는 DX, DY로 바뀌면서 이 벡터 곱이 이렇게 내려가겠죠. 저기에서는 UV로 바뀌었죠. 분변수를. 처음에 이쪽에서 아마 UV로 바꾸면 매개방정식 공면도 힘들어 죽겠는데 적분 정의가 힘들 것 같아서 아마 XY로 했다가 이제 저쪽에서 보통 주어지는 함수가 3변수 XYZ인데 바뀐 변수를 UV로 표현했을 때 UV. 그래서 뭐 얘가 UV다. 여기에서 그러면 DU, DV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곡면적에 대한 면적분은 충분히 이해되신 것 같고요. 그러면 만약에 이 스칼라 함수라고 하는 함수가 좀 늘 그러하듯이 가장 단순한 1부터 3변수 함수가 1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는 얘가 1로 들어오면 UV로 조금 이따 예제를 한번 해보겠지만 곡면 방정식을 바꿔서 매개 방정식을 바꿔서 UV로 바꿔도 사실은 그대로 1이 되겠죠. 얘가 1이 되면 얘를 적분한 건데 얘 적분한 거라는 건 저 곡면 S 성분에 대한 적분이라서 이 곡면들을 다 더한 거라서 곡면 S의 면적이 나온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갖다가 적분하면 곡면에 대한 면적이 나오는 이유가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그 1 한번 해볼 거예요. 곡면도 반지름이 A인 9, V에 대해서 그 곡면에 대한 함수 2를 면적분을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저 곡면 자체를 매개 방정식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저 x, y, z 3변수로 표현된 저 함수를 두 개의 변수로 표현하기 위해서 아까 우리 교과서 예제 1번처럼 9를 뭐로 바꿔봤어요? 매개 방정식으로 바꿔봤죠. 그때 반지름이 1이었나 A였나 잘 그때도 A였었죠. 그럼 반지름이 A였던 그 바꾼 화이와 세타의 매개 방정식 아까 바꾼 거 얘로 바꿀 수 있고요. 물론 저기에서 화이와 세타 구간은 이런 구간이 되며 얘를 면적분을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공식이 여기 안 떠 있네요. 화이에 대한 적분 미분이죠. 그 다음에 얘 매개 방정식을 세타 변수에 대한 편미분을 한 다음에 얘네들에 대한 벡터 곱이 필요했어요. 사실은 벡터 곱 과정까지 다 쓰다 보니까 너무 길어서 별과만 써놨지만 여러분이 헷갈리시면 여기에 요거를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줄을 맞춰 써놓은 거예요. 일부러 보기 편하게. 그리고 여기에 I와 J와 K가 있다고 생각해서 행렬처럼 보고
꼭 그걸 따로 이렇게 행렬식으로 쓰지 말고 얘 줄 맞춰서 쓰고 위에 IJK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대입해서 대입하시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 그래서 시험 볼 때도 그게 꿀팁이에요. 그걸 이제 너무 계산 과정이 복잡하다 그러면 위에 IJK가 있다 생각하고 줄 맞춰서 본 다음에 행렬처럼 보고 계산해서 빼주시면 심지어 상수배까지 제가 지금 빼놓은 거예요. 식 과정이 너무 많다 보니까 다 쓰면 큰 흐름을 파악을 못할 것 같아서 줄이고 좀 될 수 있으면 보기 좋게 좀 듬성듬성 썼다가 도저히 이 하나의 씬 안에 다 들어가지 않아서 조금 너무 촘촘하게 줄여서 써서 이게 막 어떤 부분은요 식이 이렇게 막 밖으로 빠져나가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보기에는 되게 답답하고 촘촘하지만 하나의 그 씬 안에 집어넣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조금 너무 답답해 보이는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두 개를 편미분한 걸 벡터곱을 한 다음에 얘 크기까지 크기는 계산 여러분이 익숙하실 것 같아서 그 계산 과정 줄여서 결과만 이렇게 썼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요 밑 과정을 분석한 다음 그 다음 계산하려면 이제 삼변수 함수 지금 적분하라고 하는 게 1이었던 거예요. 스칼라 함수로. 근데 우리는 면적분하려면 이 XYZ를 그냥 XYZ가 아니라 곡면 매개방정식을 이용해서 걔를 두 개의 변수, 지금 우리는 현재 XYZ를 뭘로 바꿔놨어요? 파이와 세타라는 변수로 곡면을 매개방정식화 시켜놓은 그 방정식으로 바꿔서 표현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이 XYZ를 그냥이 아니라 내가 그 곡면 방정식을 다시 표현한, 즉 3차 공간에 있는 무제한적인 게 아니라 곡면 범위 안에 있는 파이와 세타로 표현된 얘로 바꿨어야 돼요. 지금 요거 얘기하는 거죠. 요 방정식으로 바꿔서. 그래서 그냥 무제한적인 게 아니라 현재 이 곡면 S는 여기 안에 있는 구 안에 있는 이러한 x, y, z다. 그래서 x 자리에 얘, y 자리에 z 자리에 얘를 집어넣어야 된다는 그 방정식이었던 거죠. 그래서 걔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너무 어렵지 않게 하려고 얘를 집어넣었으나 얘 자체의 함수는 상수함수 1이었기 때문에 변수를 이렇게 바꿔도 상수함수 1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1이라고 하는 함수를 면적분 하는데 뭐 기본 공식 적용에 의해서 바뀐 R 세타, Y 세타 변수로 바뀐 얘도 지금 현재 1인 거고요. 그 다음에 공식은 아까 걸로 넘어갔으니까 여기에 dy, d 세타에 요 두 개의 각각 편미분의 벡터곱의 크기가 곱해져서 그 면적분 두 개에 대한 중적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 값 1이고 요거 계산해 놓은 거 여기 있죠. a제곱 sin 하이에 dy d 세타. 물론 여기서 파이 구간은 저쪽에서 되겠지만 0에서 파이까지, 세타 구간은 0에서 2파이까지. 그래서 그 다음 적분이야. 파이와 세타에 대해서 이렇게 적분을 하면 우리가 미리 예상했듯이, 미리 답을 알고 시작했듯이 곡면의 넓이가 나온다. 곡면 S. 곡면이 뭐였어요? 반지름이 A인 9였으니까 그 반지름이 A인 9의 곡면의 넓이가 4파이 A제곱이죠? 걔하고 나오는 값이 똑같은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얘는요. 똑같은 곡면이에요. 조금 전에는 그 앞에 기본 원리 때문에 삼변수 함수를 상수함수 1로 잡았을 때의 면적분을 해봤다면 1은 조금 너무 그렇고 이제 조금 높였어요. 삼변수 함수를 z 정도로 이렇게. 그러면 구면을 일부러 너무 다양한 구면하기 그래서 똑같은 구면으로 그냥 곡면을 바로 똑같이 썼어요. 그러다 보면 같은 곡면이었고 같은 곡면에 대한 매개 방정식도 똑같아서 이 x, y, z에 해당하는 이 함수를 곡면 방정식에 해당하는 y 세타로 바꾸는 과정도 똑같겠죠. x의 예, y의 예, z의 예를 집어넣고 그러면 현재는 아까처럼 상수함수가 아니라 이 스칼라 함수가 세 번째 성분 z를 그대로 쓰는 상태이므로 이렇게 화이와 세타 이변수적인 매개방정식으로 표현됐지만 얘가 첫 번째 성분, 두 번째 성분, 세 번째 성분일 때 이 세 번째 성분 z 값을 그대로 쓴 이런 표현이에요.
기호가 너무 y 세타도 익숙하지 않은데 사인 코사인까지 들어가서 너무 현란할까봐 제가 구조를 잡아서 설명을 해준다면 얘가 그대로 이렇게 내려간 거죠. 그러면 그 원래 이제 문제 Z에 대한 곡면 S에 대한 면적분이다. 그러면 스칼라 함수 이게 요 Z가 뭘로 바뀐 거냐면 요거로 바뀐 A 코사인 Y, 즉 이변수적인 이중적분을 하기 위해서 Y 세타 변수로 바꾼 얘로 바꾸고, 그럼 dy d세타로 중적분할 때 이 곡면 함수를 얘로 적분할 때 적분 변환소가 이거라고 미리 아까 얘기했어요. 면적분 처음 공부할 때. 근데 요거는 지금 여기 안 쓰여 있지만 아까 지금 예제 제가 만든 거하고 같은 방법이라 요 과정은 지금 여기 없는데 그 조금 전 예제의 결과를 바로 쓴 거예요. 그 방식이 그냥 시리즈처럼 조금 같이 연결해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그 결과 쓴 거고요. 그럼 얘를 갖다가 y와 세타에 대해서 뭐 중적분만 해주면 되죠. 그래서 얘도 늘 그러하듯이 상수 a 세제곱은 좀 밖으로 빼주고 세타와 y에 대해서 분리될 수 있으니까 적분하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사람들 뭐야 이거 갑자기 이렇게 암산이 될 수 있어? 얘를 갖다가 사인 2y분의 2분의 1로 보셔도 되고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주기가 사인 2y가 되는 순간 0에서 파이까지가 한 주기를 다 가지니까 얘 결과값은 꼭 이렇게까지 가지 않아도 얘가 함수를 이미 이렇게 바꾼 상태에서 얘 적분값은 아예 0이 되죠. 그래서 굳이 이쪽까지 가지 않고 이렇게 분리했더니 얘가 0이구나 해서 바로 0으로 오실 수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면에 요 z라고 하는 함수를 스칼라 함수를 면적분을 해봤더니 결과는 0. 그러면 아까는 곡면의 넓이로 해석을 할 수 있었다면 지금 얘는 그 곡면에 해당하는 그 구면을 z성분만 다 더한 거예요, 사실은. 그럼 z성분을 더했더니 그 면적분을 했더니 0이다. 그럼 구면에 해당하는 z성분은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정확하게 더 대칭이 되다 보니까 그 z성분의 합이 0이었다라고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예를 보겠습니다. 그 다음 예는 똑같이 구면인데 그 구면 S에 대해서 이번에는 Z가 아니라 Z제곱에 대해서 면적분을 하라는 얘기인데요. 이게 사실은 교과서 예제 2였어요. 근데 복면 하자마자 바로 여기로 오면 너무 어려울까봐 제가 문제를 좀 확대해서 얘가 1일 때, 그 다음 Z일 때를 같이 저랑 푼 거예요. Z제곱도 방법이 똑같아요. 그래서 얘를 기본적으로 XY가 아니라 매개변수 곡면 Y세타로 바꿔서 그러면 그 마지막 Z는 세 번째 성분이었던 A 코사인 Y의 제곱으로 바꾼 다음에 적분소 DS 바뀌는 거는 과정이 똑같기 때문에 그 다음 과정은 교과서에 있고 유사한 방법이니까 각자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얘 얘기는 이제 면적분의 기본 정의 때문에 곡면 방정식을 주었을 때 걔를 이변수로 바꿔서 표현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일반화시켜서 했다면 곡면이 애초에 이렇게 아까처럼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은 이렇게 a제곱처럼 얘는 이변수 함수라고 하기에는 마치 음함수적인 a제곱을 이쪽으로 옮겼다고 했을 때 0으로 볼 수 있고 아니면 그냥 놔뒀다면 a제곱으로 볼 수 있는 마치 음함수적인 상태의 곡면으로 주어진 얼핏 봤을 때는 3변수인가라고 느낄 수 있는 이런 상태를 줬다면 곡면을 지금은 우리가 흔히 가장 많이 보는 이변수 함수 아까도 얘기했지만 3차 공간에서의 곡면은 이변수 함수로 표현되는 이런 타입으로 주어졌을 때 근데 우리는 이런 타입으로 주었다면 지금 면적분의 정의는 뭐였어요? 뭔가 곡면 함수를 두 개의 변수로 바꿔서 환산하다 보니까 그 면적분에 해당하는 적분소 DS를 바뀐 이변수 X로 지금 같은 경우 Y면 XY로 전환해서 푸는 방법으로 정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그러면 다소 억지스럽지만 애초부터 이변수로 줬지만 얘도 지금 저 공식에 대입하기에 걸맞게 매개방정식으로 바꿔서 표현을 해야 돼요. 그럼 얘를 매개방정식으로 바꿔서 표현을 한다면 두 개의 변수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표현됐을 때 이 두 개의 변수는 누가 봐도 그냥 x를 y를 두 개의 변수로 받는 게 맞기 때문에 그 두 개의 변수에서 x는 x, y는 y라고 했을 때 z는 xy로 표현된 이런 상태의 식이었다라고 받아들인 다음 그러면 우리는 목표가 뭐예요? 두 개의 변수를 xy로 택하니까 그 매개 변수 공면 i라고 하는 함수의 변수의 x와 y 그러면 첫 번째는 x는 그대로 x가 되겠고 두 번째 성분 y는 그대로 y가 되고 그 공면의 3차 공간에 해당하는 z에 해당하는 그 z값은 x와 y로 표현된 이런 표현으로 매개변수 공면 방정식으로 재해석을 해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적분서에서 얘를 각각의 변수 x와 y에 대한 편미분들이 필요했죠. 그래서 얘를 x에 대해서 얘를 y에 대해서 편미분 한 다음에 얘를 뭐예요? 벡터곱 될 수 있으면 줄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벡터곱식 따로 안 쓰고 여기에 ijk라고 놓고 그 공식에 대입해서 계산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그 벡터의 크기가 이렇게 되다 보니 이렇게 공면 방정식이 아까처럼 마치 3변수의 음함수적인 표현이 아니라 보통 자주 나타나는 양함수로 주어졌을 때 이 면적분 이 부분은 어떻게 바뀌어진다는 거냐면 dx, dy로 해서 여기 있는 앞에 곱해져야 되는 이 부분이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적분 변환을 해주면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은요. 지금 이제 뭐를 할 거냐면 지금까지는 면적분을 스칼라 함수에 대한 면적분을 해봤어요. 근데 우리가 선적분에서도 벡터장에 대한 선적분을 해보듯이 이제 면적분을 하더라도 스칼라성 함수가 아니라 벡터 함수에 대한 면적분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럼 벡터 함수의 면적분을 할 때는 그냥 공면을 함수 표현만 바꿔서 되는 게 아니라 이 공면에 대한 방향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조금 자세히는 써놨으나 좀 가장 쉽게 눈으로 여러분한테 그 공면의 방향을 직관적으로 설명드린다면 보통 구면이 있을 때 막힌 이렇게 닫힌 공면이 있을 때 보통 바깥쪽 방향을 양의 방향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안쪽 인사이드의 방향을 음의 방향으로 생각하시면 조금 편하고 쉬워요. 지금 공면 면적분도 힘든데 벡터장의 면적분은 사실 더 복잡한데 거기에서 방향이 양의 방향, 음의 방향이라는 이런 개념까지 너무 정의적으로 힘들게 들어가면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바로 직관적인 개념으로 했지만 물론 모든 공면이 다 방향이 있지는 않아요. 교과서 예처럼 메비우스띠 같은 경우는요. 분명히 메비우스띠는 공면임에도 불구하고 양의 방향, 음의 방향 어떤 서로 다른 방향이라고 정의할 수 없는 그런 방향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부분은 그런 독특한 메비우스띠처럼 방향을 정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방향을 정할 수 있는 즉 방향이 있는 유양 방향에 대한 공면에 대해서 그 벡터장을 면적분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방향이 있는 공면 그래서 그 중에서 그 공면의 방향을 보통 이렇게 폐공면에선 바깥쪽을 양의 방향 안쪽을 음의 방향 폐공면이 아니라 그 닫힌 공면이 아닐 때는 보통은 그 다음 그림 보시면 위의 방향 밑의 방향 이런 표현도 하는데요. 그 위의 방향 밑의 방향은 조금 이따 보시고 그러면 얘는 공면 그러니까 벡터장을 하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양의 방향과 음의 방향이 필요한지 면적분 들어가기 전에 간단한 예 우리가 단위구에 통과하는 벡터장이 이렇다고 하면 이 벡터장에 해당하는 그림이 이래요. 그러면 이 벡터장에 해당하는 그림이 나오는 것도 있지만 안으로 얘들처럼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공면 단위로 얘를 갖다가 적분을 할 때 벡터가 밖으로 나오는, 아웃으로 나오는 부분도 있지만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 벡터의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바뀌면 플러스 마이너스 상쇄되듯이 얘가 그러면 바깥쪽으로 나올 때와 안쪽으로 들어갈 때의 어떤 두 가지로 분리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겠구나 하다 보니 그래서 이런 벡터에서는 우리가 스칼라썸처럼 그런 게 아니라 안쪽과 나오는 쪽이 다르게 벡터가 표현되는데 그걸 방향 없이 한꺼번에 하면 잘못하면 쟤네들 0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벡터장 같은 경우. 그래서 공면의 방향을 설정해서 양의 방향으로만 저 벡터장을 또는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에 해당하는 인사이드 방향에 대한 필요하다면 걔에 대한 벡터장을 면적분할 필요가 있다는 개념에서 벡터 스칼라 함수가 아니라 벡터장 함수에 대한 면적분할 때는 그 면을 방향을 나눠서 양의 방향, 음의 방향으로 나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 내용 보시겠습니다. 왜 방향을 나눴는지는 충분히 이해가 됐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보통 이와 같은 곡면이 주어졌을 때 내가 태곡면이 아니라 열린 곡면이면 이렇게 우의 방향을 뭐 예를 들어서 양의 방향이다 라고 한다면 이제 뭐 물론 반대쪽은 음의 방향이 되겠죠. 그러면 이 양의 방향에 대한 면적분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 양의 방향에 대한 면적분 그러면 걔를 어떻게 접근하고 싶은 거냐면 이 양의 방향을 그 곡면의 그 점에서의 법선 벡터 방향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그 양의 방향에 대한 방향 설정은 그 점에서의 수직 벡터인 법선 벡터로 잡았다면 그거에 대한 면적분 정의를 어떻게 정의하고 싶은 거냐면 뭔가 조금 더 일반적인 곡면에 이렇게 그 순간 한 점에 샘플된 점에서의 벡터장이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벡터장을 면적분한다는 건 저기에 있는 것처럼 그 곡면에 수직 벡터, 법선 벡터가 있을 것이고 이 벡터장을 이 법선 벡터 성분이 얼만큼 되느냐 일명 제의 정사형 얘를 이쪽 법선 방향으로 내렸을 너무 길게 그렸나요? 얘를 이쪽 n의 방향으로 보냈을 때 요 법선 벡터 성분이 얼만가로 환산을 해서 이 방향이 아니라 우리는 수직 방향, 즉 그거의 양의 방향을 법선 방향으로 잡아서 이 법선 방향에 해당하는 성분들 그것들을 다 더하겠다가 이 벡터장의 면적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를 이렇게 법선 방향에 해당하는 성분을 다 더한다? 그럼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한번 정사형을 정의해서 한번 선적분 하듯이 그럼 얘를 이쪽 성분으로의 벡터장의 성분은 내적을 하면 되죠. 어떻게? 이 F와 그 다음에 벡터장 F와 N을 갖다 내적을 하는데 물론 이 N이 단위 벡터일 때는 당연히 이 내적을 하면 N 방향에 대한 뭐가 돼요? 성분. 그래서 N 방향에 대한 성분. 그 방향 성분이 된다고 내적 정사형에서 한번 다시 끌고 와서 설명했던 건데 또다시 정사형 설명하면 너무 길으니까 결과만 얘기하면 F를 이쪽 방향에 대한 성분 물론 단위 벡터일 때 그 성분들을 다 더하겠다는 얘기예요. 그것들을 곡면에 대해서 면적분하겠다. 즉 아까처럼 스칼라 함수는 그냥 그 F만 곡면에 대해서 뭐 물론 그것도 이변수로 면적분을 했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F를 어느 방향으로 우리가 방향 잡은 그 방향 N 방향 즉 법선 방향 그 곡면에서의 수직 방향 N 방향으로에 대한 성분으로 환산해서 면적분을 하겠다. 그러면 N 방향도 이 N이 단위 벡터 있을 때는 걔네들을 곱한 게 곧 F의 N 방향 성분이 되니까 그렇게 계산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곡면 함수를 늘 그러하듯이 면적분할 때 뭔가 두 개의 변수 뭐 XY든 UV든 이렇게 바꿔서 외계 방정식화시켜서 표현이 됐을 것이고 그 법선 벡터는 아까 그 곡면에서도 설명했지만 걔가 UV다. 그럼
U 방향, V 방향에 대한 미분, 접선 벡터들에 대한 벡터 곱을 하면 그거의 접평면에 대한 넓이를 걔에 대해서 그렇게 가도 되지만 얘 같은 경우는 얘를 두 개를 벡터 곱을 하면 결국 뭐가 돼요? 벡터 곱 정의가 뭐였어요? 얘도 수직, 얘도 수직인 방향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쪽 방향과 이쪽 방향에 둘 다 동시 수직인 방향,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n 방향, 즉 법선 방향이 돼서 우리가 처음에 벡터 내용할 때 벡터 곱의 정의는 뭐라고 했냐면 두 벡터의 동시에 수직인 벡터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쪽 방향과 이쪽 방향의 수직인 이 접선 벡터 방향과 이쪽 접선 벡터의 동시에 수직인 방향이 얘인데 그걸 단위 벡터화 시켜주기 위해서 걔의 크기로 나눈 게 이렇게 표현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 개념 n은 간단했는데 여기에서의 n은 앞에서 처음 면적분에서 정의했던 그 공면식을 봤을 때 매개반정식 RUV에 대한 접선 벡터들의 동시에 수직인 법선 벡터가 돼서 벡터 곱을 한 거를 단위 벡터화 시켜준 게 법선 벡터 n이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정의는 아까 쉬웠어요. 얘 공면에 대한 면적분은 걔를 그 점에서의 법선 벡터 방향 성분을 우리는 면적분할 거야 라고 했는데 그 n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n을 이렇게 대입했어요. 그런 다음 여기에 면적분은 앞에서도 했지만 어떻게 했어요? 실질적으로 면에 대해서 접근하는 과정을 마치 그 곡면 매개방정식 지금 같은 경우 UV면 U와 V에 대한 중적분을 하기 위해서 접근소 변환식이 있었었죠? 걔 변환식이 얘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늘려서 길게 써놓은 것 같지만 또 그 내부 안에서 다시 또 정리를 해주니까 뭐가 돼버렸어요. 이렇게 지워져서 더 간단한 이런 상태로의 표현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벡터장에 대해서. 그래서 벡터장에 대한 면적분은 이렇다. 그러면 구조는요. 얘는 벡터장이니까 벡터 시스템을 유지하고요. 여기도 벡터 곱이니까 벡터 시스템을 유지하는 거에 요 스칼라 곱, 즉 내적을 하면 다시 뭔가 스칼라성 함수인데 U나 V로 표현된 이쪽 F도 UV로 바꿔줘야 되겠고요. U와 V로 표현된 다시 스칼라성 함수인데 계산 과정은 조금 복잡하겠지만 걔를 그 U와 V에 대해서 중적분을 하는 과정으로 제 계산을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면적분을. 그러면서 얘는 뭐 아까 그림 보셔서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얘는 S를 통과하는 F 벡터장의 유량이라고도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물리적으로 해석을 해준다면 그 다음 내용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 이제 벡터장에 대해서 해보는데 너무 일만 해서 불편하다고 느꼈는지 교과서에서 2로 그 대신 구면은 완전히 1로 다시 반지름 1인 9로 바꿔주고요. 벡터장은 얘가 0,0,2 이런 벡터장으로 준 거죠. 저 벡터장을 저 공면에 대해서 면적분을 해봐라. 그럼 저 구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오늘만 해도 여러 번 나왔으니까 얘를 매개변수 방정식으로 바꾸면 이러면서 구간까지도 이제 거의 애워지셨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 구간에 대해서 매개방정식 이렇게 표현돼요. 지금 주어진 공면, 즉 구면은. 그러면 이 벡터장 XYZ 변수를 그대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면적분, 즉 중적분으로 환산을 해주려면 이 얘를 뭘로 표현해서 지금 매개변수 방정식인 파이세타 변수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선 일반 앞에 있는 변수 UV 공식에다 대입하려고 UV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 내가 파이와 세타로 바뀌었으니까 아래 파이세타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XYZ가 아니라 파이세타로 집어넣어도 얘는 상수 벡터였으므로 그대로 상수 벡터 EK가 나왔다는 그런 뜻인 거죠. 그런 다음에 걔네들에 대한 뭐가 필요해야 돼요? 그 변수 화이와 세타에 대한 평미분의 벡터곱. 이것도 그냥 어디서 뚝 떨어진 것 같지만 앞에서 했던 그 계산 과정이 반복돼서 결과만 이렇게 써놓은 거고요. 그랬다고 했을 때 얘에 대한
벡터장의 면적분은 그 벡터장 F와 이번에는 이 벡터 곱을 중적분한다. 그럼 얘와 얘를 벡터 곱을 해야 돼요. 맞았죠? 얘와 얘를 갖다가 두 벡터 함수를 스칼라 곱을 해야 되죠. 내적을. 헷갈리시면 이거 세로로 놓고 얘가 0, 0, 2 얘네들 두 개 내적하면 얘네들 0인 거 사라지고 요거만 남는 거죠. 그래서 얘를 지금 dA 같은 경우는 변수가 UV가 아니라 우리는 y와 세타로 바뀐 거니까 dy, d세타로 접근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대각 공식 이용해서 이렇게 풀으셔도 되지만 얘가 이미 sin 2y의 2분의 1이라고 하는 순간 0에서부터 파이까지 적분을 하면 얼마가 돼요? 그림에 의해서 이런 거는 어렵게 푸시지 말고 바로 여기에서 이거로 환산됐다는 순간 바로 0이 나오는 거죠. 뭐 아니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그림으로 얘가 0 나왔다는 게 조금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이렇게 바꿔서 치환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면적분 공부를 했어요. 마지막 절 스토크 정리와 발산 정리를 하겠는데요. 여기 있는 이 스토크 정리와 발산 정리는 뭐냐면 스토크 정리는 어떤 경계선 안에서 경계선에서의 선적분과 그 경계선 안에 패곡선 안에 둘러싸여 있는 내부 면에서의 면적분이 같다라는 어떤 관련된 공식이고요. 그게 조금 있다가 이제 스토크 정리 다음에 발산 정리를 할 건데요. 발산 정리는 또 뭐냐면 아까 그 폐곡면 보셨죠? 폐곡면 안에 면에서의 면적분을 그 곡면 안에 있는 내부 입체에 대한 삼중적, 이제 삼중적을 했을 때가 같다는 게 발산 정리예요. 즉 스톡 정리와 발산 정리는 뭐에 대한 거냐면 경계와 그 내부 안에 있는 영역에 대한 적분 사이의 관계를 얘기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뭐 지금 내용 너무 어려워서 들어가기 전에 그림 정리도 똑같았죠? 조금 오래됐지만 지난번에 그림 정리는 어떻게 됐어요? 3차 공간의 곡면이 아니라 평면의 어떠한 영역에서 경계선에 대한 선적분과 그 내부 안에 있는 물론 어떤 중적분, 그 내부 안에 있는 함수에 대한 중적분을 하는 결과가 같은 게 그림 정리였다면 오늘 스톡 정리는 그 내부와 경계선에 대한 이 관계가 그림 정리가 평면이었다면 얘는 3차 공간에 대한 입체성을 갖는 이 3차원적인 공면에서의 경계와 내부 공면에 대한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식은 증명은 교과서에 설명은 돼 있는데요. 수업 시간에 실질적으로 이 증명까지는 하지 않겠고요. 경계선과 이 내부 안에 있는 거를 그냥 적분이 아니라 F를 컬 F에 대해서 면적분을 한다. 이런 얘기가 돼요. 그러면 그림 정리도 똑같아요. 제가 아까도 단면이었지만 C에 대한 얘의 선적분은 물론 그때는 면이 평면에 대한 내부 안에가 되겠죠. 그 S를 우리는 이때 F가 만약에 지금 얘처럼 3차가 아니라 그림 정리는 F가 뭐였냐면 F1, F2 2차원적인 벡터장이었었거든요. 그러면 그때 두 번째 F 성분은 X1으로 첫 번째 F1 성분은 반대 변수인 Y로 편미분한 거를 그 내부 영역에 대해서 중적분해줘라. 이런 얘기였어요. X와 Y에 대해서 순서는 X를 먼저 하든 Y를 먼저 하든 이런 얘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그림 정리, 얘가 오늘 지금 차원이 하나, 지금 이 위에 거 같은 경우는 F가 F1, F2, F3가 되는데요. 그러면 이쪽은 관계가 똑같고 얘가 다른 것 같은데 기본 개념은 2차 평면이었냐 3차 공간의 공명과 그 내부냐 그 차이인데 얘와 얘가 뭔가 서로 연결관계가 무엇일까? 얘네들이 무엇일까?
사실은 컬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3차 공간에서 정의된 벡터장에서 정의된 연산이었는데요. 그러면 우린 2차원에서는 컬 개념이 없지 않냐라고 볼 수 있는데 조금 있다가 지금 이제 이 스톡 정리를 한 다음에 얘네들이 어떤 관계인가를 조금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고요. 여기에서는 스톡 정리가 요렇다. 그래서 여기에 사실은 나중에 조금 이따 시간이 거기까지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2차원적인 마치 얘를 세 번째 성분이 0인 걸로 받아들여서 3차원 벡터장에서 설명했던 컬 개념을 쓰면 얘 또한 2차에서의 컬은 없지만 컬과 같아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림 정리와 스톡 정리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내용 보시겠습니다. 그럼 이제 스톡 정리는 그림 정리랑 방법이 똑같아서 개념만 설명하고 이제 바로 문제를 한번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F 함수의 벡터장이 저렇게 3차원짜리 저거에 대해서 교과서에서 스톡 정리를 한번 확인하여라. 그러면 스톡 정리라는 것은 이러한 영역이 주어졌을 때 경계에 대한 선적분을 내부 영역에 대한 컬 함수를 면적분한 거하고 똑같다. 그럼 제 컬 조금 기억이 나시려나 모르지만 F를 그레디언트 연산자를 우리가 그때 정의한 얘로 봤을 때 얘와 얘의 벡터곱에 의해서 그래서 벡터곱으로 계산하니까 이러한 스칼라성 어떤 벡터가 나오죠. 그러면 이 함수를 면적분할 건데 그 면이 이면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면이. 이 면을 어떻게 해요? 영역으로 표현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봐도 뭐 반지름이 1인 원의 4분의 1 부채꼴 모양 얘를 갖다가 그냥 XY로 표현하기 지금 같은 경우 YZ 평면이죠. YZ 평면으로 그냥 표현하기 힘들으니까 극좌표계로 환산을 했죠. 우리가 보통 이렇게 원 모양 혹은 원의 시리즈 반원이든 지금 4분의 1원이든 즉 부채꼴이든 이렇게 원에 가까운 영역은 극좌표계로 환산해서 표현하는 게 좋고 지금은 XY 쪽이 아니라 YZ 평면 쪽이니까 YZ 평면에 대해서 극좌표 그래서 앞에서 연습했듯이 Y를 R 코사인 Z, Z는 R 사인 Z X는 0 이렇게 해서 저 면을 갖다가 저런 R과 세타에 대한 매개방정식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단 그 R은 0에서부터 반지름 1까지고요. 세타는 0에서부터 이 경우는 2분의 파이까지가 되겠죠. 그런 다음에 면적분을 하려면 이 바뀐 내가 R과 세타라는 이 두 개의 변수 시스템으로 바꿨을 때 그거에 대한 각각 편미분 그래서 첫 번째는 얘를 R로 편미분한 거고요. 두 번째는 얘를 세타로 편미분한 다음에 그런 다음 걔네들에 대한 뭐가 필요해요? 벡터곱이 필요하죠. 그래서 벡터곱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따로 한 칸 더 쓰셔도 되고 너무 지금 분량이 많아서 제가 계산을 생략했지만 지금 줄도 좀 안 맞춰졌지만 IJK라고 해서 여기서 직접 계산하시면 얘는 이렇게 됩니다. 이제 그 다음 계산 보시면 그러면 컬 F와 U와 V에 대한 벡터곱을 곱하면 저쪽에 있는 이 우의 결과 얘는 아까 이쪽에서의 이 부분 즉 컬 F하고 U하고 V에 해당하는 얘를 갖다 뭐 한 거예요? 내적한 거예요. 즉 스칼라 곱을 한 거죠. 곱하면 저렇게 마이너스 R이 나온 거예요. 저기 어서 지금 화면이 뚝 떨어지니까 새로 뚝 떨어졌나라고 하실까봐 여기에서 연결된 이 결과와 이 결과에 대한 내적 결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적분해야 될 우리가 요 부분은 마이너스 R이고요. 이 면적분에 대해서 그럼 DR, D세타에 대해서 중적분을 하는데 아까 R 구간도 그 다음에 세타 구간도 찾아놓은 그 구간에 대해서 이중적분을 하니까 계산 결과가 이렇게 된다. 그럼 지금 저 과정까지 끊어서 설명하면 스토크 정리 중에서 일명 우변에 해당하는 이 내부 영역에 대한 면적분을 한 거예요. 그러면 스토크 정리 확인하려면 그 내부 영역에 대한 면적분도 있지만 경계선을 선적분하는 부분도 있었죠. 그래서 그 경계선 중에 저기서 C1이라고 하는 건
요 곡선 C 둘레를 분할했어요. 여기를 C1, 여기를 갖다가 C2, 여기를 C3라고 이렇게 분할을 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 첫 번째 C1에 대한 이 곡선을 지금 선적분하니까 다시 하나의 공동변수로 표현해서 만약에 보통 쓰듯이 t변수라고 하면 t변수로 표현하면 이 곡선은 이번엔 x도 0, z도 0, y가 왔다 갔다 하는 t죠. 그런데 t는 0에서 1까지. 그래서 그 매개방 공식인 저 그림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벡터장에 해당하는 이 x, y, z는 이런 곡선, C1 곡선, 즉 우리가 지금 현재 표현한 R1이라는 매개방 정식을 대입한, 즉 F의 X, Y, Z에 0, T, 0을 대입한. 그런데 그 벡터장은 아까 어떤 거였냐면 요 순서대로, 즉 X를 맨 뒤로 보내고 하나씩 시프트한 거죠. 그럼 얘를 0을 맨 뒤로 보내고 T0으로 바꿔서 Y와 Z, X 성분으로 표현한 요거. 이거에 또 R에 대한 미분이 있었어야 되죠. 그래서 얘 미분하면 얘. 그러면 선적분이 조금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실까봐 다시 공식 확인하면 얘 움직이는 매개방정식으로 표현된 얘와 R1에 대한 미분을 곱한 거. 즉 선이 너무 지저분하게 많이 그려져 있나요? 즉 얘와 얘를 내적한, 아니죠. 얘와 얘를 내적한 거. 그럼 내적하다 보니까 0이 돼 버렸네요. 그래서 C1 곡선을 따라서 선적분하려고 밑계산 다 해서 얘를 해보니까 지금 0이 나왔으니까 얘는 선적분을 해도 0이다 라는 얘기예요. 저 F 벡터장은 C1을 따라서 선적분하면 0이다. 그 다음에 이제 C2를 사실은 해야 되는데 여기서 그림에서 먼저 화도를 가면요. C2 말고 C3도 방식이 거의 저기 있는 방식하고 똑같아요. 근데 계산 결과가 똑같이 0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은 C2도 복잡하기 때문에 생략해놨는데 참고적으로 여러분은 배우는 학생이고 공부하시는 학생이니까 C3에 대해서도 저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한번 계산해보세요. 얘도 0이 돼요. 그럼 이제 남은 곡선 C2 남았습니다. 그럼 이제 C2가 지금 페이지가 넘어가서 투샷도 지금 힘들게 했는데 3샷을 못 잡아가지고 얘가 사라지니까 C2 곡선은 반지름이 1인 원 중에 요만큼 부분에 해당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제 그 다음 넘어가서 C2에 대한 선적분. C2는 그러면 원이었고 반지름이 1인 원이었는데 X축이 아니라 YZ에 대해서니까 극좌표계로 바꿔서 표현하면 y는 코사인 t, z는 사인 t. 그런 다음에 그 편각에 해당하는 t는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4분의 1만큼에 해당하는 세타를 움직였죠. 그러다 보니까 그 곡선 C2를 공동변수 t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고 그 벡터장을 지금 그 일반적인 xy가 아니라 이 곡선 C2, 즉 R2라고 표현된 저 매개방정식화 시킨 식으로 T식으로 다 바꿔주면 지금 F가 하나 쓰여 있나요? F 이쪽에 안 쓰여 있죠. 순서가 사실 F가 뭐였냐면 Y, Z, X였습니다. 그래서 Y, Z, X로 바뀌어진 거예요. 이게 갑자기 이게 뭔 관계냐? 지금 벡터 함수 처음에 준 이 벡터장이 이거였기 때문에 이렇게 바뀐 거예요 지금. 그런 다음에 R2 미분이 필요하죠. 그것과 얘를 서로 또 뭐 하는 게 필요해요. 곱하는 거, 내적으로 곱하는 거. 두 개를 내적하다 보니까 세 번째 성분 0, 첫 번째 성분 0, 그래서 두 번째 성분 이렇게 돼요. 그러면 C2 라인을 따라서 이 선적분에 밑계산해 놓은 요 마이너스 사인 제곱 t를 t9가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적분했더니 얘가 마이너스 4분의 파이가 나왔다. 그러면 다시 이쪽으로 가서 C2 라인까지 확인을 했는데요. 우리는 얘 스톱 정리를 확인하려면 그 내부 영역에 대한 컬로 면적분한 값하고
경계선이 사실은 지금 그림이 지어졌지만 C1, C2, C3가 있었는데요. C1도 0이고 C3도 0이고 C2만 남는데 C2 값이 얘예요. 그래서 그 두 개의 결과를 보니까 똑같아진 거죠. 그래서 그 스톡 정리에서 좌변에 해당하는 C의 F의 DR 부분을 우리는 C1F, 그 다음에 C2F, 그 다음에 C3F를 했는데 얘네들은 다 0으로 사라지고 뭐만 남은 거예요? 얘가 남아서 저 값과 이쪽 좌변에 있는 얘하고 값이 똑같다는 거를 지금 확인해 준 거예요. 그래서 스톡 정리를 계산을 실질적으로 계산해서 확인해 봤고요.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발산 정리인데요. 발산 정리도 증명은 하지 않고 개념만 이론만 설명하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발산 정리는 어떤 3차 공간에서 공면이 아니라 닫힌 폐공면처럼 생각을 해서 그 입체의 그 밖에 둘러싸인 공면들, 그 밖에 둘러싸인 공면을 S라고 했을 때 그 공면 S에 대한 우리 지금 면적분 배웠잖아요. 그 벡터장의 면적분한 것이 그 내부 인사이드 입체 W 자체에 대해서 그 벡터장의 다이브를 갖다가 즉 발산을 갖다가 삼중적한 것과 같다는 게 발산 정리예요. 그럼 발산 정리는 뭐 증명은 너무 복잡하니까 수업 시간에 하지 않고 여러분이 좀 증명이 정말 저런 게 돼? 뭘 하고 궁금하시는 분은 교과서에 증명은 돼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얘는 다시 얘기하면 이 공면에 대한 면적분은 내부 입체 W에 대해서 그 벡터장을 발산에 대해서 삼중적한 것과 같다. 그래서 경계와 얘 역시 내부에 대한 어떤 적분의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발산 정리 증명은 뭐 그렇다 치지만 또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얘도 교과서에서 얘 발산 정리를 한번 확인하여라. 근데 사실은 교과서에서는요, 풀이가 이런 거 없던데 뭐 성분 IJK도 아니고 뭐 선생님이 성분 함수로 표현했다고 하지만 이런 표현이 없는데 이제 하실 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그 발산 정리를 갑자기 푸는 방법을 교과서처럼 또 다른 방법으로 하면 좀 혼돈될까봐 발산 정리가 처음이라 기존에 풀었던 방법으로 제가 풀었고요. 여기 방법 1은. 그런데 그 교과서적인 방법 2의 관점도 필요하다 싶어서 처음에 있는 그 이쪽 사이드에 해당하는 적분을 두 가지 방법으로 지금 풀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발산 정리를 확인하려면 저 공면 함수를 지금 늘 그러하듯이 뭘로 두 개의 매개 방정식, 공면 방정식으로 앞에서처럼 바꿨고요. 이 바꾼 방법은 비슷해서 생략하고 그 f 함수의 그 xy 자리에 y와 세타 변수로 바꿔서 대입하면 xyz 대신에 x 자리에 얘, y 자리에 얘, z 자리에 얘가 들어가는 구조인 거죠. 그런데 그 벡터 함수는 처음에 힘들어서 그냥 그대로 xyz라는 이런 벡터장이므로 첫 번째 요걸로 바꾼 얘도 그대로 바꿨어도 a sin i, 그 다음에 y 자리에 얘로 바꿨어도 그 y가 그대로, 그 다음에 z 자리에 얘가 들어갔어도 그 z가 이렇게 나와서 매개변수 공면 방정식으로 바뀐 상태의 벡터장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y와 세타에 대해서 편미분 한 거에 벡터곱이 필요했었죠. 그거는 지금 계속 똑같은 구면이고 계산 방법이 똑같아서 여기에 이제 결과만 써놨어요. 그러면 적분할 때 이 부분과 얘의 내적이 필요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내적 이렇게 서로 이렇게 곱한 거예요. 곱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사실은 곱해도 저거 바로 안 나오는데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조금 거기에 사인 제곱 그 다음에 코사인 제곱은 1이다라는 기본 원리를 가지고 좀 줄여서 계산 스케치만 써놨다고 보셔도 되고요. 제 내적해서 계산하면 이렇게 돼서 결론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부분
면적분 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식을 예로 줄였으므로 지금 파이와 세타 변수에 대해서 적분을 해준 결과는 이렇게 된다. 뭐 물론 교과서에 이런 방식으로 하진 않았지만 오히려 제가 이제 앞에서 했던 방식으로 똑같이 유지해서 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좌변에 해당하는 면적분. 근데 그 다음에 교과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기존에 썼던 이 좌변의 면적분을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떤 관점으로 계산했냐면 그 다음 보시면 공면함수를 지금처럼 뭐 매개변수 방정식으로 변환해서 하지 않고요. 공면함수를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공면함수를 마치 음함수적인 함수로 표현을 해서 우리가 벡터장의 면적분을 처음에 정의가 뭐였어? 그 공면에 대한 법선 벡터가 필요했었어요. 그 정의 처음에 갔을 때. 근데 그 공면에 대한 법선 벡터는 우리는 앞에서 그레디언트가 그 공간에서의 법선 벡터가 된다는 기하학적 특징을 알고 계산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 공면 방정식에 대한 그레디언트치는 그 공면의 법선 벡터이므로 바로 얘를 그레디언트를 했고 얘를 그거에 대한 크기로 나누어서 이 벡터의 자기 크기로 나눈 게 그 법선 벡터의 단위 벡터가 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 법선 벡터 중에 단위 벡터로 환산한 거에 대한 걸로 정의해서 그 면적의 공면적에 대한 정의를 했기 때문에 단위 벡터를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F의 n 파트, 즉 여기에 있는 단위 법선 n 파트는 이렇게 접근을 한 거예요. 그레디언트 정의에 의해서 공면에서 그 점에서의 그레디언트는 기하학적으로 수직 벡터다, 법선 벡터다로 끌고 가다 보니 완전히 이 부분을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었던 거죠. 표현이.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까 똑같이 이 공면에 대한 면적분을 할 때 앞에 있는 것처럼 매개변수 공면에 대한 관점, 좀 더 일반화된 어떤 공면으로 했을 때 함수도 어렵고 힘들었는데 이렇게 그레디언트의 어떤 기하학적 특징을 이용하니까 얘가 계산도 짧고 굉장히 간단해지는 걸 알 수 있어요. 상수니까 적분하면 이거죠. 그래서 사실 이 교과서 풀이 방법 굉장히 훌륭하고 좋은데요. 이 방법만 써놓으면 얘가 훌륭한지 또 얘는 왜 갑자기 앞에서 공면을 매개변수 방정식으로 다 바꾼다더니 여기서 또 왜 이 얘기는 뭐지? 그레디언트는 뭐지? 하고 이해가 안 될까봐 의도적으로 제가 아까 쓴 방법이 기존에 우리가 공면 방정식을 보통 꼭 지금 이런 구가 아닌 경우를 위해서 일반화된 방정식이 뭔가 뭐 지금 같은 화이세타였지만 뭐 UV라든지 이렇게 바꾸는 시스템으로 푸는 방법을 풀어봤고요. 그 풀이와 얘를 비교했을 때 구면 같은 경우는 이 두 번째 방식이 여러분이 봤을 때 훨씬 편하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하라고 방법 1이 더 좋아서가 아니라 얘가 이런 의미를 비교했을 때 갖는다는 걸 비교해 주기 위해서 풀어놓은 거고요. 그럼 지금 이제 우리가 발산 정리해서 왼쪽에 있는 좌변에 있는 면적분 했어요. 우변에 있는 삼중적에 해당하는 입체 영역 W에 대한 삼중적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삼중적은 그 벡터장의 뭐를 다이브 발산이죠. 지금 벡터장이 지금 여기 있죠. 이 벡터장에 대한 발산. 그러면 첫 번째 성분은 첫 번째 성분대로 X로, 두 번째 성분은 두 번째 성분대로 Y로, 세 번째 성분은 세 번째 성분대로 Z로 편미분하는 게 F의 다이브, 즉 발산이었었죠. 그래서 각각을 X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X, Y, Z로 편미분을 하니까 얼마가 나왔어요? 상수 3이 나왔어요. 그래서 상수 3을 갖다가 삼중적을 하니까 그 상수 3 빠지고 W에 대한 입체가 나와서 답은 이렇게. 그래서 어느 쪽으로 좌변으로 면적분을 하든 그 내부 입체 영역에 대한 발산 함수를 삼중적으로 해도 결과가 똑같은, 즉 우리가 증명까지는 안 했지만 그 정리가 그런 정리구나 이해를 한 다음에 그 정리 이해한 거를 계산해서 풀어봤더니 이렇게 일치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얼핏 보면
아, 왜 간단한 면접분도 힘들어 죽겠는데 뭐 관계 발산 정리가 이렇다면서 어렵게 삼중적까지 해라고 하시겠지만 누가 봐도 방법 1보다 2가 편하다지만 좌변에 있는 이 면접분보다 이쪽 우변에 있는 삼중적이 훨씬 간단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전이 우리가 1변수 함수의 접근보다 2변수, 3변수 함수 접근이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스톡 정리나 혹은 발산 정리들을 보시면 대부분이 그 우변 쪽을 계산하는 게 중적분, 삼중적분을 계산하는 게 계산이 빠르다는 걸 아실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이것도 발산 정리 한번 확인해 보라고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발산 정리를 이용해서 얘의 유량을 판단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다이브 간단한 쪽 오른쪽에 해당하는 삼중적으로 가려고 얘 다이브를 계산하니까 0이 나왔어요. 그럼 얘는 계산할 필요 없이 그 영역 경계 영역 D에서의 F의 면적분에 해당하는 얘는 뭘로 계산할 수 있다고요? 그 내부 W 영역에 대한 F의 발산으로 삼중적을 할 수가 있었는데 얘가 0이고 그러다 보니까 얘 결과가 0이다. 그럼 우리는 이쪽 면적분 저거 면을요 여러 개로 나눠야 됩니다. 면 나눠서 분석해드리고 싶지도 않을 만큼 면 나눠서 또 늘 보시면 저게 단면이 저렇게 되면 극좌표계로 바꿔서 R세타로 막 바꾸고 이렇게 힘들게 해야 되는 걸 이렇게 발산 정리를 이용하면 얘는 사실은 처음이라 이렇게 써놨지만 암산하면 0 바로 나올 수 있는 게 되겠죠. 그래서 발산 정리가 조금 더 빠르다는 걸 아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한번 좀 총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서 정리를 좀 해드리면 우리가 미분적분학의 기본 정리하고 좀 연결을 시키려고 지금 써놓은 건데요. 우리가 어떤 미분 가능한 함수를 정적분한다. 그러면 이 부정적분한 F 함수의 양끝점 B와 A를 대입해서 뺐죠. 그러면 선적분의 기본 정리는 어떤 물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가장 우리가 1변수에서 했던 정리하고 좀 개념을 서로 연결시킬 수 있는 거는 그레디언트 벡터자 뭔가 함수를 평미분한 그냥 얘는 변수가 하나니까 하나의 미분이라면 얘는 변수가 두 개면 두 개, 세 개면 세 개 어떤 두 개일 수도 있고 세 개일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한 편미분들에 대한 어떤 벡터 함수를 선적분한다는 건 그 각각의 변수로 편미분된 상태의 이전 원래 함수, 원시 함수 여기에서는 잠재적 함수라는 표현을 썼죠. 그 잠재적 함수, 즉 원래의 F에 이 C의 양 끝점, 여기에서 있는 이 끝점처럼 RA와 RB를 대입해서 뺐다 하고 똑같은 거였죠. 물론 내가 지금 그림은 상황은 R2일 수도 있고 R3일 수도 있다. 그럼 이게 평면 곡선일 수도 있고 3차 곡선일 수도 있겠죠. 그런 어떤 선적분과 기본 우리가 미분적분학에 대한 관계 기본 큰 구조를 설명 한번 드렸고요. 그 다음 내용은 우리가 뭐를 배웠을까요? 그림 정리라고 하는 거는 조금 전에 어떤 그 선적분은 그 경계선에서의 선적분은 내부 영역 D에서의 이런 어떤 함수, 그 벡터장을 이렇게 뭔가 x, y로 편미분한 거에 대한 중적분을 한 것과 같다. 뭐 이런 정리가 그런 그림 정리였어요. 즉 f의 선적분은 얘로 적분한 것과 같다는데 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컬식에서 세 번째 성분을 0으로 놓고 그 세 번째 벡터 성분 얘를 0으로 놓고 컬 계산한 다음에 그거의 세 번째 성분, 즉 세 번째 성분을 다시 빼려면 그거와 내적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2차원적인 상태에서의 컬은 없지만 마치 2차원적인 컬 개념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경계선에서의 F의 선적분과 내부에서의 컬을 갖다가 중적분한 것이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의 벡터장은 2차원적인 벡터장에서의 문제였고 그럼 스톡 정리는 뭐냐?
얘는 똑같아요. 성적분이냐, 그 내부의 S에 대한 컬에 대한 면적분이냐인데 얘는 2차 평면에서 그림 정리의 2차 평면에서의 선과 면이었다면 스톡 정리는 3차 공간에서의 공면이냐 그 경계선이냐는 3차원적인 벡터 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스톡 정리와 그림 정리는 차원만 빼면 크게 보면 같은 정리예요. 같은 정리인데 내가 벡터장이 2차원짜리냐 3차원짜리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컬도 정확하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컬 정의를 3차 벡터장에서라고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왜 저걸 벡터 차원도 다른데 자꾸 억지스럽게 컬과 연결을 시키려고 선생님이 억지스럽게 뭐 세 번째 성분 뺀다고 K까지 곱해서 저렇게 표현을 억지스럽게 하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너무 정리가 많다 보니까 헷갈리실까봐 그림 정리와 스톡 정리는 경계선과 내부에 대한 선적분, 면적분 관계라는 건 똑같은데 2차원이었냐, 3차원이었느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 식을 조금 다소 억지스럽지만 컬처럼 해석을 하셔도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럼 발산 정리 한번 보겠습니다. 발산 정리도 역시 경계와 내부 아닌데 얘는 3차원짜리 벡터장에서 이 국면 경계에 해당하는 S에 대한 면적분은 그 내부에 해당하는 입체 2에 대한 삼중적인데 다이브 F에 대한 발산을 갖다가 발산을 삼중적한 것과 같다. 근데 반전이 이 면적분을 하면 그냥 면적분을 하지 왜 얘를 이렇게 힘들게 삼중적을 하지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앞에서 14장에서 삼중적이 처음 배워서 어렵다고 느껴서 그렇지만 어려운 게 아니라 오히려 계산해본 결과를 보면 얘보다 어느 쪽이 쉬웠어요? 이쪽이 훨씬 계산이 보통은 항상 그렇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보통은 저쪽이 더 계산이 쉽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발산 정리는 이런 정리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벡터 함수의 미분적분을 배울 때 너무 어렵게 느끼셨을 것 같아서 한번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15장 벡터 함수의 미분적분 하시려면 느끼셨겠지만 10장에 있는 거에서부터 14장까지 모든 내용을 다 하셔야만 여기 내용을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15장을 어떻게든 여러분한테 이해시키려고 앞에서 과도하게 여러분이 느낄 때 뭐 극좌표계도 그렇고 다변수 함수도 그렇고 왜 이렇게 선생님이 교과서에도 없는 걸 그래서 교과서를 뭐 다른 게 더 있나 막 자꾸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을 정도로 교과서 외의 설명들을 굉장히 많이 추가로 했던 이유들이 거기에서 그때그때 그런 개념들이 충분히 쌓여도 여기 와서 충분히 공부했다 해도 어렵게 느껴지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 다소 오버스럽게 많이 설명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 내용까지 좀 잘 이해되셨으면 좋겠고요. 저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공학도들이 어떤 수학 기본이나 베이스가 튼튼한 그런 학생이었으면 좋겠다. 베이스가 튼튼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수업한 거지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없는 거를 한 건 아니니까요. 제 마음이 좀 잘 전달됐으면 좋겠네요.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아요. 한 학기 동안 수업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